닭다리랑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못했었고요. 아직은 야구장에서 먹는 걸 더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야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스포츠 팬을 추가 유입하고 기존 고객을 낙인할 수 있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올 시즌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관중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최대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프로야구 흥행이 불러온 경제 효과부터 OTT의 새로운 돌파구가 된 중계권 경쟁까지 관련한 궁금증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의 이종성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스포츠 해설가 송재우 야구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 이슈를 쉽게 전해주실 분이죠. 이정호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올 시즌 프로야구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프로야구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느끼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번 시즌 프로야구 경기에 한 3-4번 정도 갔었는데요. 네. 네, 가서 보니까 워낙 관중이 많고 뭐 함성 소리도 너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경기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예. 저도 이것도 몇 년 만에 느껴봤는데 가끔 이제 포스트 시즌에 좀 티켓을 구할 수 있겠냐 이런 좀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규 시즌에 이렇게 티켓을 구하기가 네. 어려워서 마치 이제 아이돌 콘서트 오픈런하고 뭐 이러는 것처럼 엄청나게 티켓 부탁을 많이 받은 거 봐서는 아 정말 야구에 대한 관심도가 이렇게 높아졌구나 하고 많이 느꼈습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이제 티켓 부탁을 받는 정도가 됐어요. 네네. 당일에 이제 표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좀 역설적으로 맞아요. 현장에 못 가면서 현장의 열기를 느낀 셈이 됐습니다. 네. 네. 포스트 시즌에 접어들었는데 포스트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되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 예감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한국 시리즈에 지금까지 기아 타이거스가 올라가서 해태 타이거스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요. 신화죠. 네. 그 신화가 올해도 유지될 수 있을지 이게 제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플레이오프 시스템 자체가 뭐 미국이나 일본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 순위에 있는 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위 팀은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또는 부상당했던 선수가 복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0% 이상입니다. 상위 팀들이 이겨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 타이거스가 올해 전력도 물론 좋은데다가 이런 충분한 휴식 또 그러면서 상대팀들은 또 많이 지쳐서 올라오잖아요. 그랬을 땐 기아 타이거스가 그 신화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역시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아 눈여겨보면 네, 보는 재미가 또 있겠습니다. 프로야구 1000만 관중 시대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한국 프로야구가 1982년에 출범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누적 관중은 1081만 명을 넘어섰고요. 이날 또 모든 구장이 매진을 기록하면서 역대 한 시즌 최다 매진 신기록까지 거듭 경신했습니다. 또 올해 10개 구단 가운데 무려 6개 구단이 홈 관중 100만 명 이상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즌 1000만 관중 정말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되지 않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 겁니까? 한 시즌 프로야구 경기가 720경기가 있는데요. 이 한 경기에 15,000명 이상 사실은 와야 이 1000만 관중이 수치적으로 달성된다는 건데 한국에는 사실은 3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야구장이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엄청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지금이 워낙 이 고물가 시대고 고금리 시대잖아요. 3시간 이상, 3시간 정도에 한 2만 원 정도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로야구가 가지고 있는 가성비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야구 경기장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또 별도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가족 단위로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한잔 하기도 하고 그 바로 밖에 나가서 또 응원도 그렇죠. 하고 이런 게 활성화된 역할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올 시즌 순위 경쟁이 워낙 치열했고요. 지금 최하위 팀이 키움 히어로즈인데 키움 히어로즈도 4할대 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뜻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10개 팀 체제가 된 이후에 4할대 승률의 꼴찌를 기록한 게 이게 4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촘촘하게 이렇게 좀 순위 싸움하는 게 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올 시즌 시작할 때 스타 감독님들이시죠. 예, 김태형 롯데 감독님, 또 김경문 감독님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이분들은 워낙 야구 팬들에게 검증이 된 이런 스타 감독분이신데 그래서 이쪽 팀들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하면서 더더욱 좀 프로야구 인기에 좀 뭐랄까 한층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스포츠 뉴스 보다 보면 야구 관중석에 여성 팬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맞아요. 이게 다른 프로스포츠랑 야구 중계를 모두 보시던 분들이라면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느끼고 계셨을 만한 게 중계 중에 나오는 관중 등의 응원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야구에서 여성 관중들의 목소리가 확실히 큽니다. 네. 축구나 뭐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뭐 일단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내 한 티켓 판매 대행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티켓 구매자 가운데 20대 여성의 점유율이 무려 23.4%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20대 남성보다도 높고요. 또 같은 성별의 30대 여성보다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스포츠 관람 문화가 과거에는 좀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떠나서 오히려 주류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야구장 꽤나 가셨다는 분들은 요즘 대부분 그 삐끼춤인가? 그걸 그렇게 추더군요. 네? 그거 못 추면은 이게 야구 팬이 아니다 이럴 정도로. 좀 뭐 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친구들이랑 그냥 약속 장소로 편안하게 생각하고 경기가 달아오르면 또 경기를 지켜보고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야구도 볼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가 편안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 다른 스포츠는 사실은 더 많은 몰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적 차이도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야구장을 올 시즌에 특히 많이 찾는데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또 유행 또 하나의 트렌드가 스케치북 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스케치 바로바로 거기 자리에 써서 또 원하는 문구를 보여주고 하면서 자기를 잡아달라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세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야구 흥행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야구 팬들이 이렇게 직관 팬들이 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건 뭐 자명한 일이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원정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 산업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에서 온 젊은 친구한테 부탁받았는데 야구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럽은 야구에 거의 불모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의 약간 K컬처로 보는 그러니까 우리의 응원 문화라든가 사실은 그 치어리더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축구 경기하는데 치어리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미국 쪽 문화에 더 가까운 거고 또 실제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치어리딩을 하질 않아요.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거를 하고 선수마다 응원가가 따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그게 상당히 신기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구단 수익도 상당할 것 같은데 구단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까지 구단 수익 구조에서 중계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었는데 올 시즌에 많이 늘었죠. 전체적으로 230억 원 정도 늘었고요. 또 하나에 놓고 봐서는 역시 입장 수입과 관련된 부분이죠. 거의 20% 정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늘었고 이런 차원에서 200억 원 한 시즌에 이거를 넘길 수 있는 구단들도 한두 개, 두세 개 많으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는 프로야구가 생긴 이래 가장 흑자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 광고비라는 차원에서 뭐 경기장에서 광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이 시설관리공단이죠. 여기하고 사실은 나눠야 하거든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대략 70%가 넘는 돈을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두산 베어스나 홈구장으로 쓰는 잠실구장을 LG 트윈스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조례나 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온다고는 하지만 향후에 좀 더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수익 구조가 조금 더 건전한 쪽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자 구조가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프로 구단이지만은 독립체상성을 갖춘 구단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지난해까지의 구조를 보면 일반적으로 모기업에서 어떤 형태, 그것도 물론 이제 광고 계약, 또는 유니폼에 이런 뭐 광고 계약 이런 걸 이제 붙이면서 가져왔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를 모기업의 그런 좀 지원이죠.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구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니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원정, 홈 이렇게 정도 나눠져 있었는데 특별한 스페셜 데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그 굿즈를 팔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이 팬분들 입장에서 그런 걸 수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더 정부 차원에서도 좀 잘못돼 있는 그런 건 좀 고쳐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구단 입장에서도 점점점 이렇게 선진 국가에서 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 실적 수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는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KBO 리그 10개 구단의 재무제표를 저희가 살펴봤더니 매출액은 높았지만 영업이익은 그다지 높지 않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LG 트윈스조차도 영업비용이 덩달아 늘어나면서 오히려 16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팀별로 연간 운영비는 대략 한 450억에서 7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다 보니 구단들은 야구 사업 외에 모기업으로부터 뭐 일감을 떼와서 적자를 메우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구단 관계자들은 이런 모기업 지원 없이 뭐 입장권 그리고 중계권료만으로는 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때요? 글쎄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저는 이번에 10개 구단 모두가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모기업의 광고 지원비가 거의 30% 정도 차지한다는 점을 키움 히어로스만 제외하면 모두 모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면 실질적인 경영이익은 사실은 흑자라고 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지금 키움 히어로즈 말씀하셨는데 여기만 지금 모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키움은 뭐예요? 이 네이밍 스폰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모기업은 모기업이라기보다도 구단을 운영하는 주체는 따로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기업 이름을 팀 이름에 이렇게 써서 몇 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 형태.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 거죠. 뭐 넥센 히어로스에서 키움 히어로스로도 바뀌고 나중엔 또 다른 이름이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흑자라면서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모기업이 없다 보니까 광고 지원비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구단의 상품을 파는 아니면 광고판을 파는 이런데 훨씬 더 적극적인 면이 당연히 있었고요.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군요. 광고 영업을. 네.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제 선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마치 축구와 비슷하게 축구에는 이제 좋은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되면 이적료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야구에서는 사실 이적료 제도는 없습니다만은 해외로 특히 선수를 보내면서 얻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 어떤 때는 굉장히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세일즈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지, 열정 또는 신념 이런 것들이 구단의 인센티브하고 잘 맞물려서 그래도 흑자 적용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해외 진출을 선수를 시킨 팀이 역시 히어로즈예요. 뭐 과거에 보면 뭐 박병호 선수, 강정호 선수, 뭐 최근에 이정우 선수, 또 올해 끝나면 김혜성 선수, 김하성 선수 이런 선수가 나아갈 때 그때 보면은 이제 이 선수들의 이적료라고 할 수 있겠죠. 포스팅 비용이 구단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액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이제 OTT에서 유료 중계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OTT 유료 중계가 성공적인 겁니까? 어떻게? 올해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를 이제 OTT 플랫폼 티빙에서 독점을 했습니다. 뭐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야구 중계를 시작한 지난 4월에 706만 명으로 시작해서 6월에는 740만 명까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이용자 수를 늘린 거는 이제 티빙뿐만이 아닌데요. 쿠팡 플레이의 경우에도 K리그를 비롯해서 뭐 해외 축구 리그, F1 그리고 NFL 등의 스포츠 컨텐츠를 독점하면서 거의 한 1년 만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25% 가까이 이렇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OTT에서 스포츠 콘텐츠의 매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OTT가 많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이제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제작 또는 다큐멘터리 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박을 친 이런 컨텐츠들만 기억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작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할 것인가, 실패를 할 것인가. 이에 비해서 스포츠는 성장 한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고정 팬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중계권료를 여기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군다나 또 스포츠는 라이브 경기가 핵심이잖아요. 라이브 경기, 즉 생중계하는 시간을 놓치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고 완벽하게 독점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망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적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최근에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스포츠 팬들은 그 종목에 대한 충성도, 그러니까 로열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프로 보고 나 빠질래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동성이 적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새로운 회원들이 유입이 되고 빠져나가는 회원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앞으로도 좀 OTT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OTT들의 스포츠 중계권 경쟁도 치열하죠. 어쨌든 돈 내고 보는 문화를 만들었던 티빙이 이번 투자는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이 티빙의 운영사 CJ ENM은 이제 또 당장 올 겨울부터 한국 프로농구, 그러니까 KBL의 중계권도 확보를 하고 이제 도맡아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쿠팡 플레이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K리그 중계권 일단 내년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쿠팡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전담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뭐 스페인의 라리가라거나 아니면 독일의 분데스리가 같은 해외 축구 리그들을 이렇게 중계권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의지도 있고 자본력도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중계권 확보에 열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스포츠 팬들이라면 OTT를 필수로 구독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OTT 업체들도 그렇다면서요? 중계권 확보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영국에서 사실은 아마존이 일찍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이제 매출 효과가 안 나면서 뭐 영국, 잉글랜드 하면은 역시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에 들어간 다음에 일정 부분 확보한 다음부터 아마존 UK라고 하죠. 영국 내에 있는 법인의 매출도 올랐고 인지도도 상당히 상승하는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아마존은 뭐 미국에서 시작한 그렇죠. 회사니까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NFL 플레이오프라든지 이런 중계권도 확보를 했고요. 뭐 NFL 경기는 미국인이라면 봐야 되는 콘텐츠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이런 효과를 굉장히 보려고 하는 뭐 이커머스를 하는 쪽에 이 OTT건 아니면 일반적으로 미디어적 성격이 훨씬 강한 OTT건 간에 모두 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90년대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메이저리그하고 현지에서 보는구나. 개막전 기대하면서 TV를 틀고 하고 있는데 투수가 초구를 딱 던지려는 순간에 블랙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너무 당황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유료였었어요. 아하. 저도 이제 국내에서 프로야구는 당연히 공짜로 보는 거야. 그렇죠. 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OTT 플랫폼들이 스포츠 중계권에 집착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정리해 보셨죠? 미국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흔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한데 모여서 스포츠 경기를 감상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그냥 지인들과 모이는 게 좋기도 하겠지만 이건 미국의 독특한 스포츠 문화가 만들어낸 초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스포츠 시장은 페이퍼뷰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약자로 PPV, 한 경기 시청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복싱이나 UFC 빅매치의 경우 이 같은 PPV 방식으로 판매되곤 하고요. 시청자들은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상 4주에 한 번씩 대회를 갖는 종합격투기 대회 UFC의 경우 OTT 월간 이용료와는 별개로 매번 79.9달러의 추가적인 PPV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월간 이용료까지 합치면 대회 한 번 시청에 대략 90달러의 지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비싸게는 단 한 경기에도 100달러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9년 전이었던 2015년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는 단 한 경기였지만 최대 99.95달러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한 명만 시청료를 지불하고 모두 한데 모여서 보는 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인 거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여전히 돈을 내고 중계를 보는 문화는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이라거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같은 경우 영화관 단체 관람이 진행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북미 업체들이 확실한 자금 회수처를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업체들은 광고 정도를 제외하면 당장 현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이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포티비는 스포츠 컨텐츠를 한데 모아서 스포츠판 넷플릭스를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 시청을 위해서는 스포티비의 멤버십 하나만 구독하면 된다고 믿게 될 만큼 다양한 컨텐츠들을 확보하면서 젊은 남성층들을 공략했습니다. 더 많은 가입자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또 더 많은 중계권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티빙은 1,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까지 KBO 리그 온라인 중계권을 독점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네이버라거나 다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었던 야구를 티빙의 멤버십에 가입해야만 볼 수 있게 만들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했던 겁니다. 핵심은 온라인 독점이었고요. 결과적으로 티빙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거실에 있는 TV가 아니라 이미 모바일 기기로 이동한 야구 팬들은 기꺼이 티빙을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올 들어서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이 이것을 방증합니다. 그렇다면 쿠팡은 어떨까요? 쿠팡의 큰 그림은 이들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쿠팡은 스포츠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쿠팡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쿠팡 와우 멤버십의 최대 강점이었던 새벽 배송, 무료 배송 서비스에 이어서 멤버십을 빠져나가지 못할 이유를 또 하나 추가해주는 겁니다. 로켓 배송 서비스만으로도 좋은데 알찬 OTT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면 멤버십의 가격이 올라도 쉽게 해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공룡이 된 쿠팡까지 국내 OTT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는 무료로 스포츠 중계를 봤었단 말이죠. 집에 텔레비전만 있으면. 근데 이제 OTT를 통해서 돈을 내고 스포츠 중계 방송을 봐야 되는 시대가 된다면 보편적 시청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잖아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있는 방송법상으로 국내 프로스포츠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주요한 국제대회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프로스포츠라는 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 위성 TV가 서서히 도입되면서 유료화 모델을 이미 거쳐왔던 컨텐츠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프로스포츠의 핵심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측면,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것도 보편적 시청권에 저해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스포츠 컨텐츠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유료화 모델이라기보다는 무료로, 그러니까 광고 베이스로 돈을 버는 형태로만 사실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런 그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디어 업체라든지 플랫폼들이 조금 더 컨텐츠 제작에 노력을 하고 다른 접근을 한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점점 네. 더 지상파에서는 스포츠 중계 볼 수 없겠네요. 프로스포츠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라는 서비스업이에요. 경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그 리그의 가치를 계속 높여야 돼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인기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중계권료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제 지상파들이 그런 정말 큰 대회 이런 걸 다 정말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3사가 분배를 해서 그렇죠. 하는 형태였는데 최근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계권료가 더 높아지면서 과거와 같이 3사가 분배를 해도 쉽지 않을 정도의 액수가 됐고 광고로 그 부분을 메울 수가 없는 측면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TT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고 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스포츠는 지금까지 너무 공짜, 프리라는 개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거 있지만은 이런 흐름은 앞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계권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경쟁이 붙으면 그렇죠. 중계권료가 더 올라가게 될 거고 그러면 OTT에서 이 중계권을 산 업체가 중계권료가 비싸니까 네. 또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중계권 경쟁이 심화된다면 네. 그런 현상이 생길 텐데요. 한 가지 이 OTT라는 이 플랫폼 또는 매체의 핵심적인 특징은 특히 스포츠 중계와 관련했을 때는 직접 프로덕션은 거의 안 한다는 점입니다. 중계는 기존에 이 중계 방송을 했던 방송사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중계의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색다른 시도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OTT만의 힘으로는 이거는 사실은 뭐 자막 처리라든지 몇 개 뭐 기술적인 건 가능하겠지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덕션을 하고 있는 방송사들과 OTT 업체 간의 협력적인 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 프로스포츠에서 이루어져야 혹시라도 이제 비용 부담에 대한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것을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면서 갈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금전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서로 잘 되려면 이게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프로야구 중계를 해주면 이 티빙이라는 곳은 그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좀 새로운 접근이 한국 프로스포츠에서는 이제는 필요해 보입니다. 국내 스포츠 중계권을 해외에 판매하는 거 이런 것도 지금 이루어지는지 국제화 확장 가능성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재 그 해외에 중계권을 할고 있는 프로축구 K리그 같은 경우가 사실상 유일할 것 같습니다. KBO 리그를 팔려면 야구에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 국가여야 되는데 이런 국가가 사실은 별로 많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반면에 축구는 열광하는 국가들이 너무 많죠. K리그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 지역에도 팔고 다른 지역에도 팔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이미 생겨났고 이미 팔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KBO 리그가 혹시라도 이런 그 해외 시장 같은 것을 가려면 한국 선수들 또는 한국에 대한 무언가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뭐 국제 대회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지 않고는 갑작스럽게 사실은 프로야구 중계권이 이렇게 뭐 해외에서 팔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특수 상황이었지만 코로나 때 그때 우리 프로야구가 미국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계가. 이제 그쪽이 코로나 때문에 경기 수를 상당히 축소를 시켜서 원래 정식으로 가면 한 시즌에 162경기씩을 팀이 치르게 돼 있는데 60경기만 치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 팬들에게는 절대적인 경기 수가 부족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때 무관중이라도 정력이 거의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목마름을 달래주자는 측면에서 잠시 진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미국 야구 팬들은 야구를 못 보고는 못 견디는군요. 그렇죠. 봐야죠. 뭔가 대단하군요. 네. 이 중계권 수익 창출 그리고 국내 리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선 뭐가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미국 프로스포츠나 아니면 일부 대학 스포츠인 같은 경우에도 중계권 계약을 거의 10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늘 부르는 거는 저도 그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미디어 파트너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5년 이상 이 컨텐츠를 다뤄야 새로운 실험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중계 이외에도요. 중계 기술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로 밸류업 할 수 있는 플랫폼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또 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모델이 사실은 만들어졌는데요. 한국에서는 꼭 장기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서로 파트너라는 점, 협업을 하고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400억에 이걸 사왔으니까 600억 이상의 뭔가를 올릴 거야라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그거는 이제 중개권 업자로서의 예, 마인드인 거고요.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 지금 여타 종목에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시안 게임, 뭐 올림픽, 뭐 이런 국제 대회에 참석을 해서 결국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팬들의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죠. 이제 이러니까 이분들이 한마디로 우물 안에 개구리 취급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국제대회,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이러이러하다는 거를 계속 팬들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선수들도 이런 게 있어요. 국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데 해외 진출을 아예 못한다라든가, 또는 국제대회에 나와서 전혀 국내에서 보였던 기량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기남목으로 봐서는 결국 그 종목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꾸준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포츠의 전반적인 부흥이 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보고 하나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일본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그 축구부나 야구부가 있는 이런 학교가 전체 학교 가운데 80%가 넘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두 개 축구부나 야구부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학교가 7% 정도예요. 아마추어 스포츠가 야구건 축구건 뭐 다른 스포츠건 발전한 단계에서 우리가 기대감을 갖거든요. 프로 스포츠에 어떤 선수가 올 것이다라든 굉장히 라이트한 팬을 하드코어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반 학생도 당연히 참여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80%에 가까운 고등학교가 이런 운동부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사실은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엘리트 선수. 근데 엘리트 선수가 되는 것을 노리고 모두 다 이렇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시대에 과연 가능할 것인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즐긴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뭐 그렇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반 학생으로 야구부에서 활동한 사람이면 제가 야구를 보는 눈은 굉장히 달라졌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바탕 위에서 결국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전술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대학 들어갈 때 무조건 학과 시험 성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을 보면 그 유수한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스포츠 뭐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니면 학생회 활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그냥 스포츠가 녹아 들어가야 이게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아이고, 또 이러면 또 대치동에 스포츠 학원들이 또 엄청 생길까 봐 그게 또 걱정이 되는데. 예, 프로야구를 비롯해서 스포츠 중계권 시장이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스포츠가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스포츠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생활 문화도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